리처드 박사님, 세계 최고의 과학자들이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 한국 기자의 질문이 날카롭게 날아왔습니다. 물론 미국이죠. 실리콘밸리, 나사, MIT. 혁신의 중심지는 언제나 서구였습니다. 제 오만한 발언이 전국 뉴스로 퍼져나갔고 48시간 후 저는 한 남자 앞에서 무릎을 꿇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는 한국의 전설적인 천재였고 IQ 210, 세계 최고의 지능을 가진 역사상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한 인물. 하버드, MIT, 스탠포드가 동시에 러브콜을 보냈던 사람이었죠. 세계 최고의 두뇌들과 일해왔지만 그 어떤 천재도 그 남자 앞에서는 평범해 보였습니다. 이것은 제가 한국에서 마주한 충격적인 진실에 관한 고백입니다. 세계가 모르는 한국의 비밀, 그리고 기술 그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준 한 천재와의 만남. 그 충격적인 진실에 대해 지금부터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의 사랑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이클 리처드슨, 나사의 우주인 인지기능 향상 프로젝트 디렉터입니다. MIT에서 신경과학 박사학위를 받고 나사에서 우주인 인지기능 향상 프로젝트를 이끌고 있는 저에게 서구학계는 천재 과학자라는 타이틀을 붙여줬습니다. 그 타이틀이 제게는 당연한 것처럼 느껴졌죠. 모두가 인정하는 과학자가 된 제가 한국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이번 아시아 기술 포럼 방문은 솔직히 의례적인 것에 가까웠어요. 저는 창밖으로 드러난 구름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에서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미국의 실리콘밸리나 유럽의 연구기관과 비교될 수 있을까? 제 머릿속 한국은 그저 삼성과 현대로 대표되는 거대 기업의 나라였습니다. 기술적으로는 미국의 뒤를 쫓는 나라. 그저 미국과 일본의 기술을 효율적으로 따라하는 국가 정도로만 여겼죠. 비행기에서 내려 인천공항을 처음 밟는 순간 저는 주변을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을 관찰했습니다. 모두 어디론가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죠. 공항은 깔끔했고 자동화 시스템은 효율적으로 보였습니다. 그저 잘 관리된 평범한 아시아 국가의 공항이라고 생각했죠. 취재진이 몰려들었어요. 카메라 플래시와 함께 여러 질문이 쏟아졌고 저는 기계적으로 대답했습니다. 그중 한 질문이 제 주의를 끌었어요. 미국과 비교해 한국의 기술 발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득 우월감이 차올랐습니다. 실리콘밸리와 나사의 고향인 미국인으로서의 자부심이었죠. 한국은 분명 발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혁신은 여전히 서구에서 시작된다고 봅니다.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통역사의 눈이 순간 흔들렸어요. 하지만 저는 그저 학자로서 진실을 말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서구의 시각에서 아시아는 여전히 따라가는 자였으니까요. 포럼 스태프인 김민수가 저를 호텔로 안내했습니다. 그의 유창한 영어에 약간 놀랐지만 외국인을 상대하는 직업이니 당연하다고 여겼죠. 호텔방에 짐을 풀고 내일 발표할 슬라이드를 최종 점검했습니다. 인공지능과 뇌과학의 미래라는 주제로 미국의 최신 연구 성과와 나사의 프로젝트를 소개할 예정이었죠. 한국 청중에게 미국의 앞선 기술을 보여줄 생각에 약간의 우쭐함이 느껴졌습니다. 저녁 시간 호텔 레스토랑에서 포럼 관계자들과 만찬을 가졌습니다. 테이블에는 여러 국적의 과학자들이 앉아 있었고 화제는 자연스럽게 기술 발전의 중심지로 향했어요. 중국의 인공지능 발전 속도가 놀라워요. 미국은 아직 선두지만 그 격차가 빠르게 좁아지고 있어요. 일본의 한 연구자가 말했습니다.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죠. 대화의 흐름 속에서 한국에 대한 언급은 거의 없었습니다.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혁신의 중심지 논의에서 한국은 그저 배경에 불과했으니까요. 식사를 마치고 방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내일의 포럼을 어떻게 이끌어갈지 고민했습니다. 한국의 청중들에게 서구의 기술 우월성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전달할지, 그들이 따라가야 할 방향을 어떻게 제시할지 생각하며 잠이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호텔 로비에서 만난 김민수는 포럼이 열리는 컨벤션 센터로 저를 안내하였고 저는 첫 번째 발표자로 단상에 올랐어요. 제 앞에는 약 500명의 청중이 앉아 있었습니다. 대부분 한국인이었지만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도 보였죠. 저는 자신감 있게
미국의 뇌과학 연구와 나사의 프로젝트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청중들의 눈빛은 열정적이었고 메모를 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발표를 마치고 질문을 받는 시간, 첫 번째 질문자는 20대로 보이는 젊은 여성이었어요. 교수님께서는 언급하신 뇌기계 인터페이스 기술에서 신경신호의 지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계획인가요? 저희 연구실에서는 양자월 킴 기반 신호전송 방식을 연구 중인데 나사에서도 비슷한 접근법을 고려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순간 당황했어요. 이건 제가 내부 회의에서나 논의하던 최첨단 주제였거든요. 흥미로운 질문입니다. 맞아요. 저희도 양자 기술을 고려하고 있지만 아직 초기 단계입니다. 다른 질문들도 수준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대학원생처럼 보이는 청년은 제 연구의 통계적 방법론에 대해 날카로운 지적을 했고, 중년의 교수로 보이는 남성은 제가 발표한 내용보다 한 단계 더 발전된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이 끝나고 저는 약간의 충격 속에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이어지는 다른 발표자들의 연구 수준도 놀라웠습니다. 한국의 연구진들이 발표하는 내용은 미국의 최고 대학에서 진행하는 연구와 비교해도 전혀 뒤처지지 않았죠. 점심시간, 저는 김민수에게 물었습니다. 한국의 연구 수준이 이렇게 높은 줄 몰랐어요. 특히 질문한 학생들의 수준이 놀랍더군요. 김민수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한국은 교육에 대한 투자가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고등학생들도 양자물리학과 고급 통계를 배우고 대학생들은 실제 산업 현장에 적용 가능한 연구를 진행하죠. 포럼 둘째 날, 저는 한국의 기술력에 대한 인식이 크게 바뀌어가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단순히 미국을 따라가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많은 분야에서 오히려 앞서가고 있었죠. 오후 세션이 끝난 후 포럼 참가자들을 위한 저녁 네트워킹 모임이 있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연회장으로 가는 길에 행사장 뒤편을 지나가게 되었어요. 그곳에서 한 중년의 남성이 홀로 앉아 서류를 정리하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별 관심 없이 지나치려 했지만 그가 휴지로 안경을 닦는 모습에서 왠지 모를 위험이 느껴졌습니다. 김민수에게 물었습니다. 저분은 누구신가요? 아, 김정호 박사님이세요. 이번 포럼의 자문위원이시죠? 자문위원이라면 중요한 인물 아닌가요? 왜 혼자 계시는 거죠? 김민수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말했습니다. 미국 분이시니 모르실 수도 있겠네요. 1970년대 초반 IQ 210으로 세계를 놀라게 했던 분이에요. 당시 타임지 표지에도 실렸고 기네스북의 세계 최고 지능을 가진 인물로 등재되기도 했죠. 순간 흐릿한 기억이 떠올랐어요. 어린 시절 아버지의 서재에서 본 타임지. 아시아의 천재 소년이라는 제목과 함께 진지한 표정의 어린 아시아 소년이 수학 공식이 가득한 칠판 앞에 서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기억나요? 하버드와 MIT에서 동시에 입학 제안을 받았던 그 소년 말이죠. 네, 맞습니다. 하버드, MIT, 스탠포드가 모두 그를 원했죠. 13살이라는 어린 나이였는데도요. 그분이 어떻게 여기에? 김민수는 미소만 지을 뿐 더 이상의 설명은 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에 김정호 박사님을 직접 만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아마 한국에 대한 교수님의 생각이 많이 달라질 거예요. 연회장에 들어서자 여러 과학자들이 모여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온통 김정호 박사에 관한 생각뿐이었어요. 몇몇 사람들과 형식적인 대화를 나누며 시간을 보냈지만 결국 참지 못하고 자리를 빠져나왔습니다. 호텔 방으로 돌아와 노트북을 켰고 침대에 앉아 김정호 IQ 210이라고 검색했습니다. 수많은 기사가 화면을 채웠어요. 4살 때 IQ 210으로 기네스북에 등재된 뛰어난 지능의 소유자. 미국 나사의 어린 나이의 스카우트, 선임 연구원으로 활동.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천재, 한국의 자랑. 어린 나이에 미적분을 풀고 여러 개의 외국어 구사. 그런데 기사를 더 읽어내려가면서 의외의 내용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10대 후반 미국 생활을 정리하고 한국으로 귀국. 다른 진로를 선택했다는 소식과 함께 언론의 관심에서 멀어짐, 세계가 주목했던 천재의 새로운 삶. 이런 기사들을 읽으면서 그의 인생이 그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세계가 열광했던 천재 소녀는 어린 나이에 나사에서 연구원으로 일했지만 어느 시점에 모든 것을 뒤로하고 한국으로 돌아왔고
세계적인 명문대와 화려한 커리어 대신 한국에서의 조용한 삶을 선택한 것 같았죠. 인터넷 기사 중 하나에서 그가 한 인터뷰를 읽었습니다. 나는 행복해지기 위해 돌아왔다. 나사에서 뭘 잘하고 있는지도 몰랐다. 주어진 과제와 문제를 기계처럼 풀기만 했다. 어린 나이에 힘들다는 내 하소연을 들어줄 사람이 없었다. 저는 창문으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지금까지 제가 본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들은 모두 명예와 부를 쫓았습니다. 그것이 천재의 운명이라고 여겼죠. 하지만 김정호 박사는 완전히 다른 선택을 했어요. 왜 이런 인물이 여기서 조용히 있는 거지? 한국은 왜 그를 세계에 더 알리지 않는 거지? 아니면 내가 뭔가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걸까? 그날 밤 쉽게 잠에 들지 못했어요. 김정호 박사를 직접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는 욕구가 강하게 일었습니다. 그의 선택 속에 중요한 교훈이 숨어 있을 것 같았고, 그것은 제가 지금까지 믿어온 성공과 천재성에 대한 개념을 완전히 뒤집을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무슨 일이 있어도 김정호 박사를 만나 대화를 나눌 기회를 찾아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포럼 셋째 날, 저는 김정호 박사를 만날 기회를 찾아 행사장을 서성였습니다. 발표 세션들이 연이어 진행되는 동안에도 제 눈은 끊임없이 그를 찾고 있었죠. 점심시간이 되어서야 그를 발견했습니다. 행사장 뒤편 작은 정원에서 홀로 도시락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의 모습은 어제 봤던 것보다 더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제 발걸음 소리에 그가 고개를 들었고 맑은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박사님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IQ 210의 천재, 나사 연구원, 세계가 주목한 신동. 그는 작게 웃었어요. 쓸쓸함이 묻어나는 웃음 같았어요. 오래된 이야기들이군요. 그런 것들보다는 지금 이 도시락이 더 중요합니다. 한국의 김치찌개를 드셔보셨나요? 화제를 돌리려는 그의 시도가 명백했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 모든 것을 뒤로하고 한국으로 돌아오셨나요? 세계적인 과학자가 될 수 있었을 텐데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저를 바라봤어요. 그의 눈에는 깊은 생각이 담겨 있었습니다. 리처드슨 박사님, 당신은 성공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기대했던 질문이 아니었거든요. 자신의 분야에서 최고가 되는 것, 인류에 공헌하는 것 아닐까요?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다른 사람들이 정의한 성공이죠. 당신 자신의 정의는 무엇인가요?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솔직히 한 번도 그런 질문을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항상 성공은 주어진 것이었죠. 좋은 대학, 좋은 직장, 명성, 부. 이런 것들을 얻는 것이 성공이라고 믿어왔습니다. 잘 모르겠네요. 김정호 박사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정확히 그 지점이 문제였어요. 8살 때 나사에 갔을 때 그곳에서 저는 수많은 방정식을 풀고 복잡한 계산을 했죠. 모두가 저를 천재라고 불렀지만 정작 저 자신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몰랐어요. 16살이 되던 해 저는 한 가지 깨달음을 얻게 되었죠. 제가 하는 일이 정말 중요한 건지, 제가 행복한지, 제 인생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아무도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지 않았고, 저 역시 그동안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지 않았어요. 김정호 박사는 물병을 들어 한 모금 마시고 다시 말을 이어나갔어요. 하루는 제가 나사에서 작업하던 복잡한 방정식의 결과가 어디에 쓰이는지 물었죠. 그런데 아무도 정확히 알려주지 않았어요. 저는 그저 계산하는 도구였던 거죠. 그의 이야기는 저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그때 결심했죠.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삶을 살기로요. 그리고 바로 한국으로 돌아와 평범한 대학에 진학했고, 제가 정말 하고 싶은 연구를 시작했어요. 남들이 보기에는 실패한 천재처럼 보였겠지만, 저에게는 진정한 삶의 시작이었어요. 리처드슨 박사님, 천재성은 축복이 아니에요. 때로는 무거운 짐이죠. 남들이 원하는 방향으로만 가야 한다는 압박감, 항상 최고여야 한다는 강박. 이런 것들은 사람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마음 깊숙이 파고들었고,
마치 오랫동안 풀지 못했던 수수께끼의 답을 찾은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그럼 지금은 행복하신가요? 김정호 박사의 얼굴에 편안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네, 매우 행복합니다. 가족이 있고, 제가 좋아하는 연구를 하고, 학생들을 가르치고, 무엇보다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삶을 살고 있으니까요. 그는 도시락 상자를 닫으며 일어섰습니다. 오후 세션이 곧 시작돼요. 리처드슨 박사님, 저는 오늘 오후에 한국의 인공지능 윤리에 관한 작은 발표가 있어요. 시간이 되신다면 좀 더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으면 좋겠네요. 그는 부드럽게 고개를 숙여 인사한 후 떠났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한동안 앉아 그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제 머릿속은 온통 새로운 생각들로 가득 찼어요. 성공이란 무엇인가? 천재성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인가? 내가 지금까지 추구해온 것들은 정말 가치 있는 것이었나? 그날 오후, 저는 김정호 박사의 발표를 들었습니다. 그는 기술 발전과 인간의 가치에 관해 이야기했습니다.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인간의 선택과 행복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요. 그의 발표는 화려하지 않았지만 깊은 통찰력이 담겨 있었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청중들의 박수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 눈에는 이상한 광경이 펼쳐졌어요. 포럼에 참석한 세계적인 과학자들이 모두 그에게 다가가 존경의 인사를 건네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들 중 몇몇은 제가 아는 노벨상 수상자들이었고 실리콘밸리의 거물들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대접을 받는 거지? 이 사람들이 모두 김정호 박사를 알고 있다는 건가? 제 의문은 곧 다음 날 아침 더 큰 충격과 함께 다가왔습니다. 호텔 로비에 김민수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리처드슨 박사님, 오늘 아침 일정은 여유롭습니다. 혹시 서울 근교에 있는 한 연구소를 방문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포럼의 공식 일정은 아니지만 개인적으로 안내해 드릴 수 있어요. 김정호 박사님이 자문을 맡고 계신 곳입니다. 도약연구소라고 불리는 곳인데 공식적으로는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저는 호기심이 일었고 당장 그 제안을 받아들였죠. 1시간 후 우리는 서울 외곽의 한적한 지역에 도착했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평범한 사무 건물 같았지만 가까이 다가가자 첨단 보안 시스템이 눈에 띄었습니다. 김민수가 출입증을 스캔하자 문이 열렸습니다. 내부는 놀랍도록 모던했어요. 벽은 전부 스마트 글래스로 되어 있었고 중앙홀에는 거대한 홀로그램 디스플레이가 떠 있었습니다. 각종 데이터와 3D 모델이 공중에 떠다니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이곳은 무엇을 연구하는 곳인가요? 미래 기술의 모든 분야를 다루지요. AI, 양자 컴퓨팅, 바이오테크, 청정 에너지, 우주 탐사까지.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기술 그 자체가 아니라 기술이 사회와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각 연구실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장비들이 갖춰져 있었고 연구원들은 매우 젊어 보였습니다. 놀랍게도 그들 중 상당수가 저를 알아보고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한 연구실에서는 뇌파만으로 복잡한 기계를 제어하는 실험이 진행 중이었고 다른 곳에서는 식물의 성장을 획기적으로 촉진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연구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몇 단계 앞서 있었습니다. 이런 연구들이 왜 세계에 알려져 있지 않은 거죠? 어떤 것들은 노벨상감인데요. 김민수는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한국은 자랑하기보다 행동하는 문화가 있어요.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 전에 모든 윤리적, 사회적 영향을 철저히 검토해요. 화려한 발표보다 실질적인 변화를 중요시하죠. 그때 복도 끝에서 익숙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김정호 박사였어요. 그는 몇몇 젊은 연구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데 그들의 표정은 마치 스승을 대하는 제자들 같았어요. 대화가 끝나자 연구원들은 깊이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떠났습니다. 김정호 박사님, 리처드슨 박사님을 모시고 왔습니다. 그는 반갑게 저를 맞이했어요. 마이클 박사 오셨군요.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놀랍네요. 박사님은 이곳에서 어떤 역할을 하시나요? 김정호 박사는 겸손하게 대답했어요. 저는 그저 방향을 제시할 뿐이에요. 실제 연구는 이 젊은 천재들이 하죠. 제 역할은 그들이 기술과 인간성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도록 돕는 것뿐이죠.
김정호 박사는 저를 자신의 사무실로 안내했습니다. 놀랍게도 그의 사무실은 화려하거나 크지 않았어요. 오히려 소박했죠. 책장에는 과학서적과 함께 철학, 예술, 역사 관련 책들이 가득했습니다. 이 연구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김정호 박사는 차를 내리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한국으로 돌아왔을 때 많은 사람들은 저를 실패한 천재라고 불렀죠. 미국의 명문대 대신 한국의 평범한 대학을 선택했다는 이유로요. 하지만 몇몇 사람들은 달랐어요. 그들은 제 선택의 의미를 이해했고 함께 새로운 길을 모색하자고 제안했죠. 그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 계속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모임이었어요. 기술 개발보다는 왜 개발하는지, 누구를 위한 기술인지를 고민했죠. 점차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모였고 정부와 기업의 지원을 받게 되었어요. 그렇게 20년 전 이 연구소가 설립되었어요. 20년이나 되었는데도 이렇게 비밀스럽게 운영되는 이유가 있나요? 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비밀이라기보다는 조용함을 선택한 겁니다. 기술 경쟁은 때론 파괴적이에요. 누가 먼저, 누가 더 크게 발표했는지가 중요해지죠. 우리는 그런 경쟁보다 실질적인 변화를 만드는데 집중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어제 포럼에서 세계적인 과학자들이 모두 박사님을 알아보더군요. 김정호 박사는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우리는 결과를 공유하고 있어요. 다만 언론의 스포트라이트가 아닌 실제로 그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사람들과요. 저는 지난 20년간 세계 각국의 연구소와 조용히 협력해왔습니다. 어제 만난 과학자들도 그런 파트너들이죠. 갑자기 제 뇌리에 뭔가가 스쳤습니다. 지난 10년간 미국과 유럽에서 발표된 혁신적인 기술들 중 다수가 한국 연구진과의 협력을 언급했다는 사실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그저 형식적인 감사 인사라고만 생각했는데 그의 사무실 창문으로 연구소의 정원이 보였습니다. 놀랍게도 그곳에서는 수십 명의 어린 학생들이 연구원들과 함께 실험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건 또 뭔가요? 김정호 박사의 눈이 반짝였어요. 미래 세대를 위한 프로그램이에요. 우리는 지역 학교의 학생들을 초대해 과학의 즐거움을 경험하게 합니다. 그들에게 기술의 원리만이 아니라 그 기술이 세상을 어떻게 더 나은 곳으로 만들 수 있는지 가르치죠. 그런 프로그램이 성공적인가요? 그는 자부심이 담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거친 학생들 중 70% 이상이 과학 분야로 진로를 정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들이 배우는 가치관이에요. 기술은 도구일 뿐,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요. 저는 창가에 서서 정원의 아이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들의 눈에서 호기심과 열정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리처드슨 박사님, 진정한 혁신은 기계에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의 마음과 가치관에서 오는 것이죠. 한국이 이룬 기술적 발전의 핵심은 인간 중심의 철학이에요. 그 순간 제가 가지고 있던 세계관이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미국과 서구가 기술의 선두주자라고 믿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 속에는 뿌리 깊은 우월감이 자리하고 있었죠. 하지만 지금 제 앞에 펼쳐진 현실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한국은 겉으로 드러나는 성과보다 진정한 변화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김정호 박사가 있었습니다. 세계가 천재라고 불렀던 그 소녀는 결국 자신만의 방식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연구소를 나오면서 저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그곳을 돌아봤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건물이었지만 그 안에서는 인류의 미래가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요. 그날 밤 저는 호텔방에서 긴 시간 동안 생각에 잠겼어요. 한국에서의 경험은 제가 가진 세계관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으니까요. 오늘날 저는 글로벌 기술 윤리 이니셔티브의 공동의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단체는 세계 각국의 과학자와 윤리학자들이 모여 기술 발전의 방향을 논의하는 포럼을 운영합니다. 제 책상 위에는 김정호 박사가 선물한 작은 도자기 조각이 있습니다. 그 위에는 한글로 한 문장이 새겨져 있죠. 진정한 지혜는 마음에서 비롯된다.
매일 아침 이 문장을 읽으며 저는 한국에서의 경험을 되새깁니다. 한 사람의 선택이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 그리고 진정한 혁신은 기술 그 자체가 아닌 그것을 사용하는 인간의 가치관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요. 김정호 박사는 세계 최고의 IQ를 가진 천재였지만 제게 가르쳐 준 것은 지능이 아닌 지혜였어요.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교훈을 한국에서, 그리고 IQ 210의 전설적인 천재 김정호 박사에게서 배웠습니다. 때로는 가장 똑똑한 선택이 가장 현명한 선택은 아니라는 것. 그리고 진정한 성공은 외부의 인정이 아닌 내면의 평화에서 온다는 것을 말이죠. 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세상의 편견을 깨고 진심을 믿게 해준 대한민국과 그 따뜻한 사람들의 이야기.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셨나요? 이 작은 기적의 기록이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응원해주세요. 지금까지 이야기를 전해드린 저는 감동 러브 장나윤이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더 따뜻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